네, 계속해서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장 이끌던 미국의 기술주들 주가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 좋게 나왔어도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나오고 최근 기술주들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 자체적으로 보면 크게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죠. 물론 고점에서 약간 그 고점 대비 약간의 그 조정폭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우상향하는 추세는 기조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 주요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특히나 향후 가이던스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 기대를 좀 못 미치는 결과들이 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큰 폭의 급등락을 좀 보이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기술주들의 이익 모멘텀에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UBS 같은 경우에도 이 기술주들의 이익 모멘텀 앞으로 둔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팩트셋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보는 게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애플과 테슬라를 포함한 이 7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 네. 여기에서 지금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기업들, 특히 이 기업들은 전부 다 AI와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1분기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64%의 이익 증가율을 기록하고요. 그 이후에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이 이익 증가 폭이 둔화가 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나머지 495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향후에 분기를 거듭할수록 이익 모멘텀이 좀 더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기술주에 좀 쏠림이 있었던 이 증시의 움직임들이 다소 좀 양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좀 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 이익 모멘텀에 주목해서 봐라라고 조언해 주셨고 양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기술주들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큰 거는 엔비디아가 아닐까 그렇죠. 하는데요. 네. 이번 달 22일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자면 엔비디아 실적도 가이던스까지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좀 오히려 세론 빌미를 주면서 기술주 전반에 이런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그 1분기 실적,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1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25년 1분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 예상 수준에 거의 부합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그 이상 지난 1년 동안 보여졌던 그런 퍼포먼스를 그대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난 1년 동안의 엔비디아의 주가나 밸류에이션상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료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작년 이제 이맘때쯤부터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가 시장의 가장 핫한 테마로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상승의 붐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제 화살표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게 엔비디아 실적 구간이고요. 그럴 때마다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도 이제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결국엔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작년 이맘때쯤에 12개월 선행 PR이 50배를 상회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30배 초반 정도를 36배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 연말에는 거의 25배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간 것 이상으로 이익 퍼포먼스에 대한 강한 기대감, 강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화면상으로 볼 수 있듯이 음영 구간이 뭐냐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좀 동일한 그래프인데요. 이익 모멘텀이 좀 다소 둔화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절대 레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성장을 의미하는 전분기 대비나 또는 전년 대비 증가율로 봤을 때 얼마만큼 찍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올해 1분기가 실적부터 발표되는 이 시점부터 약간 정점을 찍고 좀 둔화되는 흐름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은 향후 가이던스를 회사가 얼마만큼 제시하느냐입니다. 분명히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이던스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를 무조건 비트해야 그나마 주가가 좀 완고한 높은 흐름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익 모멘텀 둔화 구간에 들어와 있다. 향후 가이던스,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에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매크로 얘기를 좀 하자면요. 네. 앞서 이제 발표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둔화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둔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연내 뭐 2회 금리 인하 전망이 아무래도 이제 좀 많아지고 네. 있는데 지난주에 연준 인사들 매파적 발언이 좀 거세기도 했고 연준의 금리 인하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예상하는 거는 연내 최소 2회 미만 정도다. 이 말인즉슨 한 번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지난주에 뭐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23만 건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미국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 레벨이 대략 한 26만에서 27만 건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은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월 고용 같은 경우에도 비농업 취업자 수가 한 17만 건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여전히 높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양호한 노동시장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다른 부분에서 보면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듯이 고용 시장이 만약에 악화가 되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보고 있는 헤드라인 지표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인 부분에서 다소 취약한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시장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연초에 금리 인하를 올해 대략 한 6번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2번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난주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한 1.5회밖에 시장이 프라이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가장 빠른 시점이 9월 정도에 금리 인하 25bp 정도 나설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선 이후인 12월에 금리 인하 한 번 더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 중순까지 한번 전망을 해보시면 지금 흐름상에서도 시장에서도 최소 4.75%까지 유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 레벨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최소 4.75%의 높은 고금리는 이어질 것이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고용과 함께 연준이 가장 주시하는 그 물가 지표 네.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현지 시간 15일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좀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가 지난 2달 넘게 꽤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유가 향방을 좀 보더라도 올 초에 보였었던 70달러 하회하는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클리브랜드 연회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통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면 약간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물가 상황이 되게 범피라고 해서 울퉁불퉁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적어도 이게 4월 데이터가 나오는 이번 주까지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유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클리브랜드 연에서 나오는 것처럼 5월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둔화폭이 빠르게 좀 완화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이제 유가가 80달러대에서 현재 70달러 초반까지 조금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수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물가 데이터들 중에서 여기에서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큰 요인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식품이나 뭐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물가 데이터들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이제 연준이 주요하게 보는 주거비 물가를 제외한 데이터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꽤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 들어서 그 상승하는 움직임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슈퍼코어 CPI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거비까지 제외한 건데 이게 지금 3개월 연율 기준으로 보면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 8%까지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생활 물가, 직접적인 서비스 물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특히나 저희가 매달 초에 눈여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즉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세부 항목들 중에서 보면 물가 관련한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이 물가 관련한 데이터가 지난달에 다시금 재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 특히 제조 물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둔화되는 폭이 좀 더 완연하게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둔화가 좀 완연하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가 관련해서 뭐 높은 주거비라든가 높은 서비스 부분 물가, 지정학적 리스크 아직도 이제 부담 요인이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상승하면서 물가 우려 좀 더하고 있는데 올해 연준이 목표하는 2%대 물가 상승도 그럼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일단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지금 당장 6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걸로 예상이 되는 영국이나 또는 유로존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2% 후반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컨센서스는 뭐냐면 2% 중후반대만 되더라도 일단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이제 하기는 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4%대이거든요. 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정책을 펼치긴 하겠지만 일단 미국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실제 현재 뭐 CPI는 PCE 기준으로 봤을 때 PC는 이미 2% 후반대까지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물가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택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최근에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좀 고금리 상황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 주택을 공급하는 건축업자들 또는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더 많은 사업 확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의 고금리가 워낙 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잠기는 현상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거비가 계속해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실제 오스탄 글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택 인플레이션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주거비 인플레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디스인플레이션 속도를 좀 늦추는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둔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봐야겠습니다. 5%대까지 근접했던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 현재 이제 뭐 4.8%대까지 왔는데 일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래도 더 좀 커 보이긴 하고 당분간은 국채 금리 하방 압력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게 일단 어찌됐건 연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유로존이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이 조금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제가 조금은 와해가 되고 있다라는 뭐 여기서 와해라고 하는 게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쿨링 다운, 좀 냉각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뭐 얼마 이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만 한번 놓고 보더라도 현재 4%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되게 견고한 수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가게든 또는 기업이든 간에 이 높은 금리에 잘 적응하고 있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정책 기반자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에는 대략 한 6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시장이 현재는 2번 미만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채 공급과 관련한 이슈도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금리 자체는 이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역할을 좀 하게 될 텐데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정부 부채는 매 3개월마다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미국 이제 월간 그 연방정부 예산과 관련한 재정 수지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지금 가장 많은 지출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약간 쉬쉬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보면 꼬리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확률로 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정부 부채의 급증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워낙 견고하고 국채 발행 여건까지 감안하면 국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영란은행 금리를 동결했지만 머지않아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 ECB의 6월 금리 인하 뭐 거의 확실해 보이고 영국과 유로존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둔화됐던 인플레가 다시금 완연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국과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BOE 통화정책 회의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일리 총재가 실제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보다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뭐 유로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영국을 포함해서 에너지 가격에 꽤 민감한 물가 민감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가 물가 안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정학적 불안 요인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발 변수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은 또 나중에 또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까지만 놓고 보면 일단 유로존과 영국의 금리 인하는 당장 6월에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돌발 변수에 대한 요인도 저희는 좀 계속해서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뭐 지수도 종목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들어 이제 외국인들이 20조 이상 뭐 순매수했는데 뭐 초단타 매매를 했다는 뉴스도 좀 전해졌고 네. 앞으로 외국인들의 좀 수급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본다면은 외국인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절대적인 역할은 꽤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파란색 선이 중간에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국내 증시 전체에 대한 수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극화가 꽤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서도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AI가 핫한 테마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2차 전지였거든요. 근데 최근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상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수급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 반면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거의 17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그대로 수출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끝단에 있는 수요 관련한 측면에서 좀 살펴보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게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에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외국인 수급을 볼 때 반도체 쏠림 현상이 상당하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뭐 업종 중에서는 화장품주나 게임주들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실적이 잘 나온 기업으로 좀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는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이런 개별 기업 위주의 장세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은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료화면을 통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방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실제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이익 모멘텀을 끌고 있는 게 결국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주황색 선이 반도체인데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45조대 중반에서 되게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던 게 실적 시즌 이후에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되게 이익 사이클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60조 원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를 제외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되게 플랫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또는 개별 기업 단의 이슈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선행되는지 또는 따라오는지가 꽤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익 모멘텀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네, 지난 그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가 좀 네.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강도 높은 정책 시사를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다수 매수가 유입되는 모양이었는데 우리 시장 밸류업 기대감은 앞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기대감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그 실적 발표, 그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왔던 2월, 3월 당시에 비하면은 좀 약간 둔화된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지금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전체적으로 저밸류,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또는 향후의 주가 상승폭이,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편이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대가 되는 보험이나 은행, 특히 이제 이쪽이 금융이죠. 금융뿐만이 아니라 뭐 상사나 자본재, 또는 자동차 이쪽 섹터가 연초 이후에 가장 높은 주가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일단 또 이제 수급도 그만큼 또 몰려들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주에 증권업종의 전반적인 그 실적들이 나온 모습들에서 저희가 좀 힌트를 좀 얻어보자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그 기업 외적인 요소, 방금 말씀드린 밸류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업들이 본연적으로 주주들에게 가장 큰 베네핏, 결국 이제 주가 상승이죠. 이걸 주기 위해서는 이익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난주 증권주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주는 물론 이제 이 되게 트렌디한 사이클을 좀 보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일부 주요 증권사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모습들에서 상당히 개선된 실적 흐름을 발표했었거든요. 그게 또 주가로 그대로 또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저희가 잘 보면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5월 코스피 상단 2,800 정도로 전망한 증권사들 많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800까지 오르려면 시장을 견인하는 뭐 또 강력한 주도주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반기 우리 시장 주도주 어떤 업종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반도체가 제일 네. 탑픽 해야 되는 이제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결국에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수급도 그렇고 이익에 대한 모멘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탑픽은 반도체가 가장 우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AI와 관련한 다양한 이제 산업 트렌드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에 맞게 수혜가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라든지 업종에 대해서도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토픽은 당연히 반도체가 우선이 될 것이고 AI 산업 트렌드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도 잘 발굴해서 보시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김석환 미래에셋 디지털 리서치팀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